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어땠을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아침에 공포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선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크레딧 스위스 여파가 있으면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코스피가 21포인트 정도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파가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9시 30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2350포인트 선을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시간대 오전에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 약 70조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속보가 나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국내 지원 소식도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300조 원 투자에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등도 반등을 주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의 강한 반등세에 10시 30분 이후에 코스닥 상승 전환했고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등락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금융 시스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12시 30분경 시장은 하락 전환 다시 됐습니다. 미국의 SVB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원인과 그다음에 견과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21년 파산한 영국의 그린실 캐피탈 그리고 이제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이미 보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위기설이 이미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개의 이슈가 이제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또 여러 가지 뭐 일부 지역은행들의 미국 쪽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의 가치 하락 이슈가 연준이 극단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주지 않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단기적으로서는 모든 은행들의 공통된 문제로 아직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제 예상치 못한 팝업 이벤트,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 가능성이 또 있다는 점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이제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3월의 기준금리가 아직 동결보다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은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3월에 25bp 인상이 56.1%로 이제 동결과 비슷합니다. 동결도 40% 이상 올라와 있고요. 25bp 인상도 한 50%대 뭐 중반 정도 되는데 아무튼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25bp 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오히려 보는 것 같고 뭐 동결로 가게 되면 조금 약간 갸우뚱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혼란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결로 가면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정부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또 동결까지 가버리면 약간 시장은 오히려 뭐 경기 부분에 대한 침체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bp 그냥 정상적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경로가 오히려 더 좀 시장에서는 좀 편안한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표를 보면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이 지금 6월 달부터 들어가죠. 25bp 인상을 한 뒤에 6월 달부터 하락 인상 베팅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7월 그다음에 9월까지도 인하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 상반기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금리와 관련된 지표가 계속 변동이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급하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증시 순매도까지 가세하면서 1310원을 상회했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장중 14%대 급등을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전기전자도 상승세를 보였고 IT 부품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이 가장 부진했고 건설, 철강, 금속 등의 시크릿 업종들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요.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강세가 뚜렷했고요. 로보테마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28%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 2조 원을 돌파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아침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 들어서
거의 뭐 보합까지 끌어올린. 예.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심리를 좀 다시 안정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 유동성 지원 정책이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SVB 사태로 인해서 네. 그 연준에서 발표한 게 BTFP 그러니까 단기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네. 어느 정도의 좀 안정화를 시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 원 대출해 준다고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불확실성을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밤 10시 15분에 ECB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월 달에 ECB 회의에서 가이던스를 50bp 인상을 가이던스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장이 지금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 CS도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그 50bp 인상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 유럽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3%로 급락을 했지만은 지금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CS도 급등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불확실성은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3일 날 그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금리가. 그래서 그 부분도 25bp나 아니면 뭐 아까 그 금리를 인상 안 하는 거나 그렇게 좀 결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확실성 해소가 그래도 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반대 매매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큰 입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며칠 전에 좀 급락했던 뭐 이슈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는 결국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어떤 변수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갑자기 급락해 버리면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인투자증권 관련된 이슈에서 제가 뭐 파생 관련된 쪽에 반대매매 비중 관련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입니다. 이게 빨간색 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의 20일 평균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작년에 12월 27일 그리고 올해 1월 2일과 1월 3일이 10%를 넘어섰었고 그 이후로 계속 10% 이하로 낮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2월 말 2월 23일 날 10%를 넘어섰었고요. 이때 11% 정도였고 3월 들어서는 13일까지 매일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대매매 관련된 20일 평균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10% 이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민감하게 이 반대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3월 13일까지 최근 20일 평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9%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작년 10월 중순 10월 17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용거래 잔고나 미수거래 금액이 작년 이후에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신용잔고 그 금액 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좀 많이 치솟았다가 지금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한 18조 원대 정도까지 올라온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 전체적인 어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수급적으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신용잔고는 장이 좋을 때 막 늘어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장이 상승할 때 많이 늘어납니다. 레버리지 땡겨갖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예. 작년에 당연히 좀 줄었겠고 예. 올 초에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 좀 올라온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신용- 18조 원 넘어선 걸로 아마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면 뭐 튀어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11%까지 올라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 2008년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10% 이하로 계속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높게 올라온 부분이라 그러면 훅 한번 밀리면 또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부동산도 조금
위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된 이슈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크레딧 스위스나 우리가 SVB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일부 조금 제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게 CRE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위기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은행권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디 플랫폼이라는 쪽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좀 해왔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미국 은행의 부동산 대출액 규모와 이제 US 미국의 CRE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치 지수라고 불리는데 위쪽에 보시면 부동산 대출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면 블룸버그 관련된 자료를 좀 인용한 것 같은데요. 핑코가 관리하는 미국 전역의 상업용 건물 중에 7곳에서 약 17억 달러 정도의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현재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페드에 따르면은 현재 부동산 대출과 리스는 총 5조 3천억 달러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 4조 2천억 달러에 비해서 26%나 이미 부동산 대출과 리스가 상승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규모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러한 CRE 그러니까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가치 지수가 이 위에서 보시는 대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CRE 가치 지수는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본다면 2022년 4분기 5.1K 정도에서 지금 4.9K로 하락하고 있고요. 5년 중에 첫 하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동산 가치 지수가 빠지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참고로 좀 보는 것이고 대출은 늘었는데 가격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치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2022년 기준 웰스파고가 CRE 손실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이야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그러면 조금 어쨌든 우리가 약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고요. CRE의 문제는 경기에 민감하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 가치 지수는 부동산이 결국 매각이나 재유용자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장기 대출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해지고 더 경기가 만약에 정말 안 좋아지면 채무 불이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당연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좋은 소식은 다행히 은행들이 CRE 대출에 대한 기준, 신용 기준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받을 대출의 위험을 줄이는 상황이지 이미 기존에 대출됐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 상태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미국 쪽의 부분도 우리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쪽 아무래도 뭐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상업용 부동산인 거겠죠? 그렇죠.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지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생긴다면 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도 또 생각지도 않던 어떤 이슈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 이슈만 좀 불거져서 이야기 잠깐 하고 있지만 네.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상업용 뭐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부분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도 그때보다는 증가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 뭐 물류창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짓고 나서 이제 팔릴 데가 없어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잘 나가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좀 어려움에 좀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아주 안전한 상황은 아니겠군요. 예, 그런 상업용 부동산 측면에서. 물류센터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줬죠. 예. 이제 현재 뭐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환경적으로는 어쨌든 금융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지도 않던 어떤 부분이 또 갑자기 뻥 하고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지진이 나고 여진이 있는데 그 여진의 폭이 어느 정도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미미하게 끝나면 다행이고요. 여진이 본 지진보다 더 커지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주인데요.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4.8% 추가 인수 보도 때문에 관련 로봇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주당 3,400원에 총 278억 원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외 매수를 이루어졌고요. 기본 지분율이 10.3%에서 14.99%로 증가했습니다. 이 관련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유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이게 지분율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조금 뭐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 더 이 자료 관련된 컨텐츠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추가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855만 439주에 대한 콜옵션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행사 물량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보유 지분율은 최대 59.94%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위까지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여기다 보니까 일반 레보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지분 인수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60% 가까운 최대 지분율까지 삼성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예 회사를 사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레보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기술인데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뭐 리얼타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센서 뭐 등등 메커니컬 디자인 등등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호한 로봇 기술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136억인가요? 130억대 정도의 매출입니다. 네. 오늘 주가가 급등해 갖고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설명드리기는 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그다음에 봇핏이라는 상표권을 출력하면서 외골격 수트인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인탑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인탑스가 이제 외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탑스도 좀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21년 352억 달러에서 27년에 1,40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외부 시장 조사 업체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좀 움직이긴 했다면 지금은 최근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구조,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로봇 수요 증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보험, 금융 서비스 관련된 수요자가 로봇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제반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꽤 올랐고요. 네. 또 엠노 같은 경우는 삼성 SDS 피인수 소식도 오늘 호재로 작용하면서 또 급등세가 보였습니다. 네. 그 방금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자료, 뭐 표라든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요 저희가 3프로TV 앱에 미리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글씨도 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다시 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챗GPT-4 공개가 영향을 좀 주는 모양이죠? 네, 뭐 지난 그 14일 날 대규모 AI 언어 모델 GPT-4를 공개했고요. 이게 유료 구독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통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4는 챗GPT-3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죠. 규모인 1,750억 개를 아득히 뛰어넘는 1조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갖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좀 뭐랄까 진화된 어떤 뭐 모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는 챗GPT 관련된 4 매개 변수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챗GPT 3.5 같은 경우는 문자만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었지만은 이번에 4 모델은 사진까지 입력할 수 있는 멀티 모델로 진화되는 거고요. 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언어 구상 능력과 기억력이 또 높아졌다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실력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16일 날 8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와 관련된 생산성과 관련된 특별 행사가 개최 모멘텀이 지금 스케줄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부사장이 이제 아마 제라드 스파타로라는 그 부사장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련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거든요. 제품군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 이번 행사에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아웃룩, 엑셀 등의 AI 신기술이나 뭐 신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이야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쪽도 주가가 오늘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네 그 오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피스 제품이랑 AI가 또 뭔가 시너지를 갖고 우리의 업무를 굉장히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잘만 네. 활용하면 뭐 금방 만들어내겠죠. 어떤 뭐 자료를 연산 자료를. 네, 그래서 네. 뭐 어디에서 자료 찾아갖고 그 엑셀에 넣어서 그거 저 데이터 갖고 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자료를 또 안에
채워 넣는다거나. 그렇죠. AI 가 그 작업이 그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거를 뭐 정말 몇 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뭐 그런 숫자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최근 보면 그 MS가 빙 네. 검색에 그 네. 챗GPT 놓으면서 원래 그 MS의 그 검색 점유율이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9% 10%까지 늘어났어요. 원래 이제 크롬이 절대 강자고. 예, 크롬이 95%고 네. 그리고 MS가 3%고 야후 등이 2%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까지 이런 효과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네. MS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런 협업할 때 쓰이는 네네네. 그런 부분에도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쨌든 뭐 플랫폼은 오픈 AI라고 치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또 빨리 만들어내는 게 지금 API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쵸. 다른 회사들이 충분히 다 가능할 텐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MS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들이 네네.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PI를 활용해서.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애플이 무슨 앱스토어 같은 거를 열어놓고 그 안에 이제 앱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 떼도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오픈 AI를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를 혹시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잘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예. 또 다른 또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미 또 많은 데서 노력을 뭐 이미 하고 있긴 하겠지만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소부장, 파운드리 관련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이제 2042년까지 300조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팹을 5개 구축할 것이라고 이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생산 공장 소재 부품 장비 포함해서 15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진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KB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 현황을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평택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화성 평택 조성된 반도체 공장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이 올라온다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그 지금 TSMC 관련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과 설비 투자 비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보십시오. 이 관련된 점유율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되나요 지금? 3분의 1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네.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도 보면은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지금 47조 원이 넘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캐펙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캐펙스를 좀 따라잡는 부분에서는 뭔가 필요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제 뭐 팹을 먼저 만들면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부장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아마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주 뭐 이런 쪽들도 뭔가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뭐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이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참석했던 김준용 포스코 케미칼 사장이 연내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온과도 다양한 사업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양극재 납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니까 이게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낮아졌다가 상당히 팍 올라온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계약이 새로 만약에 체결되면은 연간 계약액도 상당할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대규모로 뭔가 이루어진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연간 생산 능력이 삼성 SDI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계약액이 삼성 SDI와의 계약을 뛰어넘어서 연간 4조 원을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좀 쉬었다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나 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도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양극재 사업은 하이니켈 제품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이 그 보급형 제품인 하이망간이나 LFP 등으로 확장할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양극재 목표 생산 능력도 증가되면서 기존 목표는 2030년 40만 톤인데 훨씬 더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음극재 사업은 인조 흑연 제품을 늘리면서 24년 양산 개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제품군도 다양화하면서 2030년까지 인조 흑연 비중을 절반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목표 응급제 생산 능력도 늘어날 걸로 보는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한정인데 이게 기존에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의 기존 유효 시장으로 이제 추정이 됐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극재에 조금 한정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던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추정치거든요. 근데 그게 오른쪽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새롭게 향후에 유효 시장으로 돼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LFP 등등들 포함한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새롭게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훨씬 더 확장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보여주었던 하이니켈 양극재 한정이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오른쪽 두 번째 보여준 차트로 이렇게 모든 양극재 제품을 아우를 수 있는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확장 개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AFW라든지 에스코넥, 그다음에 윤성 FNC 뭐 등등 굉장히 좀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형주들도 꽤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또 양극재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네.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는 비슷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데 오늘 그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된 2월 동박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본다면 동박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2월 동박 수출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박 수출은 22년 7월부터 8개월 연속 YOY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도 35% 감소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확실히 동박 수출이 조금 처지고 있죠. 양극재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최근에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동박 지표가 조금 빠지고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관련된 그 수출 가격도 좀 하향세인데 확실히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올라올 여지도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이 동박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조금은 동박 관련 쪽은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표가 좀 나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동박 같은 경우는 그 구리 가격이랑 연동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Q가 좀 중요하고 P는 구리 가격이랑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유주는 좀 하락했습니까? 네, 뭐 WTI가 전일 기준으로 지금 70달러를 깨고 내려와가지고요, 67.61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뭐 크루드 오일 관련된 WTI가 뭐 이게 뭐 정확한 그 종가 기준은 아니고요. 이게 빠졌는데 어쨌든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석탄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석유와 그다음 석탄 쪽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WTI가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2021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중국 쪽의 리오프닝 때문에 유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오히려 유가가 좀 빠져버리는 상황이니까 WTI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재무 건전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은행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유 수요 둔화가 오히려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원유 재고도 좀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1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55만 배럴 증가한 4억 8천 6만 3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0만 배럴 증가를 수치를 예상했는데 155만 배럴이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네. 유가도 또 이제 70달러 이하로 또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정유 관련주도 빠졌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LNG, 셰일가스 관련 여타 기타 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BDI 운임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네. BDI 운임 지수가 8.3% 올라오면서 14일 기준 1,587포인트 기록했고요. 18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지만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 달 누적으로 본다면 182%나 급증했죠. 운임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약간 추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할 수 있다라는 가격대가 온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좀 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70 미만, 그러니까 $72 미만에서 한 $67 이 정도면은 재매입을 할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전에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 깨고 내려가니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 이런 전략 비축유 관련된 재매입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당분간 해상 원유 물동량 증가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다는 일부의 환경입니다. 이게 네. 전적으로 BDI 올라가는 여건은 아니지만은 일부 이런 모습도 이야기되면서 BDI가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BDI 연동되는 또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상 관련된 뭐 해운업종이라든지 일부 네네.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BDI 하긴 그때 얼핏 기억나네요. 저도 뭐 $70 이하가 되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 지금까지 거의 많이 이제 써 나서 이미 채우긴 다시 채워야 될 거다 이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가격대가 아마 기준이 그때 제시했던 게 한 $70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해운 운임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 한참 비쌀 때보단 여전히 한참 쌉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는 당연히 힘들겠죠. 네, 오늘 뭐 주가가 당연히 이제 좀 빠졌는데 역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어제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21% 이상 그리고 팩웨스트 뱅크오프도 12.87% 급락했습니다. 웰스파고도 3.29%, 시티도 5.44, JP 모건 체이스도 4.72% 빠지면서 국내 은행주도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보시면 일단 최근에 이제 CDS 관련된 부분들이 급등한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 채무불이행 보험 상품이 3,000bp를 넘어가면서 부도 확률 10% 이상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티어 1 채권 또한 액면가 8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실 증후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스위스 중앙은행이 일단 뭐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막은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리먼이나 SBB와 달리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대출 시설을 뭐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리먼급은 아니라는 평가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한 달 이상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뭐 캐시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좀 버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 반전을 위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90년에 인수했던 미국 투자은행인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분사하면서 상장을 하고 증권화 상품 사업부 일부를 매각해서 자본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이다. 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부터 전례 없는 고객 예치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의 디파짓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꺾이고 있죠. 작년 3분기 이후부터 4분기 접어들면서 이게 예치금 같은 부분들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는 지표거든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연말부터 해서 작년에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손실을 많이 입었다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좀 제가 가져오면 유럽은행들에 관련된 팩트 체크로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SBB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은행들의 주가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팩웨스트,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다음에 웨스트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찰스 슈왑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찰스 슈왑은 좀 덜 빠지긴 했지만 같이 빠졌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억울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사야 되는 종목 아니냐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낙관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외지역에서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가 확산 가능하다 보는데 다만 미국의 은행 우려 관련된 부분의 완화, 최근에 완화됐던 핵심인 중에 하나는 BTFT, 아까 우리 이상훈 부장님 말씀하셨던 이 BTFT가 대출 담보로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인증해 준다는 겁니다.
시장가는 엄청나게 빠져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은 네. 뭔가 그럴 건데 액면가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대출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유럽을 비슷한 잣대로 점검해 보면은 사실은 바크레이즈라든지 로이즈 뱅킹 그룹 등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눈에 띈다라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먼저 보여주시면은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인데요. 이게 쭉 은행별로 쭉 이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젤 3 규제에 해당하는 CET1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은행은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CET1 비율로 보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젤 3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의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CET1 자본 대비 미실현 손익률이 큰 은행 이걸 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면 로이즈 뱅킹 그룹이나 바클레이즈가 상당히 지금 미실현 손익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커 보이죠.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자본 대비 미실현 손실률이 지금 보면 로이즈 뱅킹 그룹은 거의 32%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실현 손실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은행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유동성 부분이 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작년에 예금이 40% 제가 크레딧 스위스가 많이 빠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금이 40%는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서 유동성 문제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점증되고 있고 이 사진을 보면은 크레딧 스위스 그룹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보이죠. 그 예대율이 10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가 점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금이 또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예금이 확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SVB와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크레이즈나 크레딧 스위스는 GSIB라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과 관련된 부분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바크레이즈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경계감 놓기는 좀 이르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GSIB라는 이 기준이 자기 자본 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 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 비율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더 비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그래서 바크레이즈와 크레딧 스위스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오픈돼 있다,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GSIB라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 자본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려면.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되니까 뭐죠?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잖아, 이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약간 조정된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해진 과정에서는 좀 노출 동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 엄청나게 치솟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바크레이즈도 CDS 프리미엄이 다소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는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로 이제 치솟았다는 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크레이즈 CDS 프리미엄도 점점 줄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뱅크런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응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150억 달러 약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BOA 쪽으로 대거로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 쪽에서 더 자금이 좀 빠져나온 분위기에서 BOA 같은 탄탄한 은행 쪽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뱅크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2022년 이후에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 변동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그 SMB 이게 스위스 중앙은행이거든요. 빨간색 부분이. 아까 제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금 이번에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스위스 중앙은행의 부분도 자산 변동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빨간색 이 부분들이. 그럼 뭐 이건 평가손인 거죠? 뭐, 그렇겠죠 아마. 뭐 자산 변동 추인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평가에 대한 자산 변동 추이는 상당히 2022년 이후에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 변동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 채권 많이 사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미국 채권 당연히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면. 뭐 그럴지 어떨지 이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여튼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네, 어쨌든 스위스 중앙은행이 뭔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한 16.8% 포인트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스위스 중앙은행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페드라든지 ECB, 그다음에 BOE라든지 BOJ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네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보이시면 뭐냐면 이 주요 기관의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상위 10개사의 크레딧 스위스 발행 채권 보유 기관인데 이 보시면은 알리안스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블랙락 뭐 분분 중등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채권을 보유 채권의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이 비중을 보면은 3% 미만인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점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중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3% 언더로 있습니다. 근데 절대 비중으로 보고 있다면 얼라이언스라든지 블랙락 뭐 이런 쪽에서 눈에 보이죠. 근데 보유 비중으로 따지면 3% 미만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얼라이언스나 블랙락 쪽이고요. 등등이 있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SBB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SBB 쪽의 발행 채권 보유 기관 익스포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어디죠? 코헨 이쪽 코헨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뱅가드 그다음에 GPIF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등등이 쭉 있거든요. 이쪽도 보면 역대급으로 이제 보시면 이 절대 금액으로서는 막대 그래프가 절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붉게 점쳐진 부분들은 오른쪽 비율인데 보시면은 코엔 쪽이 5% 미만 정도이고 한 4, 5% 정도 되죠. 나머지는 3% 언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익스포저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뭐 3% 언더 뭐 한 4, 5%이 정도 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SBB 쪽의 채권을 양쪽 다 걸쳐 있는 기관, 익스포저 상위 10개 기관에 걸쳐 있는 기관은 알리안스 쪽하고 미국의 교원공제 쪽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쪽에 이제 보시면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유안타 증권의 리서치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빅스는 조금 올라오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20 언저리에서 있습니다. 이게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이 치솟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무브입니다. 무브가 뭐냐면은 이게 V 코스피 무브 쪽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채권 변동성이 무브거든요. MOV 채권 변동성. 네. 채권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스 이 부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20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V 코스피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고개는 들고 있지만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브 쪽, 그러니까 채권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쪽이라 시스템 쪽보다는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무브 쪽, 그러니까 채권 쪽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만 국한해 본다면은 영향권이 직접적으로는 좀 영향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유안타 증권에서 이 자료를 냈는데 다만 그 이 관련된 V 코스피 변화는 미미하지만 결국은 그 CDS 프리미엄도 잠잠하지만 결국은 이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급을 좀 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좀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뭐 채권이 터지거나 뭐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금융적으로 좀 불안하다 싶으면 당연히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환금성이 좋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서 빼서 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이 표 보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들은 서로 몇 프로씩 이렇게 서로 투자들을 많이 해놓는 모양이죠. 이렇게 뭐 채권을 사놓는다든지. 아무래도 뭐 금융체니까 네. 예, 그렇게 안전하다 싶어서. 예. 야, 경쟁 관계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JP모건이나 아니면 모건스탠리 뭐 이런 데들이 서로 다 경쟁하는 회사들이 은행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사준다 이거죠? 근데 어차피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서로 경쟁 관계라도 네. 뭐 자기도 발행했을 때도 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그렇습니까?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BB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네.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해줄 때 뭐 IT라든지 이렇게 네. 뭐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쪽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 사업체들이잖아요. 당장 돈을 못 벌지만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뭐 10개 투자했는데 한 개만 대박 나도 다른 9개의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놨고 주식 쪽은 대출 쪽은. 근데 나머지 반대쪽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채에다가 많이 이제 몰아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해칭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하이리스크에다가 이제 주식을 해놓고 대출을 해놓고 이쪽은 이제 채권으로 막아놨으니까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해칭이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도 다 박살나버린 같이. 그 이제 주식도 박살나고 이쪽도 박살나고 대출도 박살나고 이제 채권도 박살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갑자기 확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이지 않는 교과서와 다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계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금융사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사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CS 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워낙 크죠. 그쪽은 지역은행이 아니라 이 글로벌리 글로벌이니까. 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또 상업 부동산 쪽도 갑자기 또 어떤 이슈가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서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채권 사주고 하는 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낮은 금리로 서로 뭐 결국 이제 돈 빌려주는 뭐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하나 크게 터지면 다 같이 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냥 은행이 어디 무슨 기업이 빌려주는 거랑 은행들끼리 서로 채권 사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끊어져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 끊어져 주는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 위험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이건 뭐 제 금융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겠죠. 네, 뭐 네. 근데 이제 뭐 뭔가 금리가 높은 채권이면 또 그걸 뭐 편입을 뭐 어떤 뭐 경쟁사를 하더라도 우량하다 생각하고 또 굉장히 SBB가 단기에 굉장히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왔대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퀀트적인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뭐 자산을 편입하는 어떤 뭐 그게 당연했겠죠. 퀀트를 돌린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회사였을 거니까요. 그 회사도.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수익을 잘 받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뭐 다른 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 채권을 편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아까 비율 자체가 뭐 3%대 뭐 언더 이 정도니까 아직까지 뭐 엄청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또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SBB가 이제 있는 은행 지역은행이 캘리포니아인가 뭐 어디 실리콘밸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제가 뭐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가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를 되게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이 테슬라 전기차를 잘 안 산다 그래요. 원유가 많이 나는 동네에서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은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사겠죠 전기차를. 근데 SBB가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또 테슬라의 수요에 또 문제가 있는가 아니 수요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말까지도 한다고 할 정도로 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요나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좀 여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네. 자 그러면 섹터 하나 정도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특이하게 BH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BH? 네네. 그 폴더 맞습니다. 예, 폴더블 애플 폰도 이거 맞나요? IT 부품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애플 관련주로도 이야기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IT 부품이 꽤 올라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 중에 이제 뭐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고 IT 부품이 많이 올랐는데 BH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BH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 내용이 뭐냐면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하고 거래소로 옮긴다는 거예요. BH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안건 상정이 결정됐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거죠. BH가 어.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슈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IT가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인용된 그 커멘트인데 제가 그게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BH 관련된 공매도입니다. 이게 코스닥 공매도 장고 순위 종목인데 이건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갖고 왔는데 코스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들. 네네네 장고 상위 종목인데 뭐 공매도 비중입니다. 전체 그 공매도 장고 수량,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장고 수량을 따져서 이렇게 비중을 따진 건데요. 비중입니다. 비중. 절대 장고는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보지 마시고 말씀드린 게 BH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올해 누적 공매도가 533억 대 정도 되고요. 3월 13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한 307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지스 리서치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BH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 한 8,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BH 그 시가총액이. 근데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시가총액 규모 때문에 아마 BH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으로 편입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 이거 쇼커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겠군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유달리 BH가 7% 이상 올라왔는데 이게 IT 부품이나 반도체 소부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는 이지스 리서치 쪽이라는 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올해 BH 주가와 공매도 대금의 이제 연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이 오렌지색으로 실선이 되어 있는 게 주가입니다. 그 주가가 좀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파란색 공매도가 엄청나게 또 늘죠. 그것도 빠지잖아요. 그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공매도가 누르고. 올라가면 공매도 누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면서 실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BH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 쇼커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BH에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그 플랫폼에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또 옮기자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정 조건이 되면? 조건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사회 최근에 이제 뭐 주총 시즌이니까 결의해서 이제 옮기는 조건이 되니까 뭔가 주총 상정을 했겠죠. 거래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심사 과정 거쳐서 코스피 기준에 충족이 돼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이 아이디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매도가 코스피가 200 상위 200 종목이고 코스닥이 150 종목이죠. 예, 그 350개로 한정돼 있어서 그 지금 시총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는 못 들어가겠네. 시총으로 보면. 그렇겠죠. 네, 그렇게 공매도 세력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하려고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 쇼커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BH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뭐 플랫폼에서 그런 설명이 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몇몇 섹터가 조금 더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마켓 힌트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요.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저희가 인사 나누고요. 잠시 후에 류종훈 기자 이번에 인터배터리라는 그 박람회에 다녀온 유종훈 기자와 함께 그 취재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미